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 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어제 교복을 사줬어요. 예. 근데 제 양복값보다 비싸더라고요. 교복값이. 네. 그리고 뭐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라고 해도 뭐 예. 급식비다 뭐다 해서 내는 돈이 또 적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동안 안 하던 과외라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 등록금 내셔야 되는 부모님들은 이맘때쯤 한숨이 저절로 나오시겠더라고요. 어유 집에 뭐 대학생 한 둘 네. 있으면 진짜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졸업철 또 네. 입학철 돈 들어갈 때 투성이고 새학기 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있는 돈이라도 어떻게 좀 잘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관심 없던 신문 경제면에도 눈 돌리게 되고 그런 요즘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돈 버는 비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는데 오늘 나오실 분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특강을 해 주실 분입니다. 한때 25억 원의 빚을 끌어안고 개인 파산까지 가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억대 연봉자라십니다. 예. 대단하시죠? 예. 이분에게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재무 상담사 김의수 씨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빚도 많이 지셨다고 그리고 네. 또 억대 네. 연봉이고 그러시다 그래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그동안 강의 나오셨던 분들 중에 가장 젊은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 걱정 없이 사셨을 것 같은 그런 외모이신데요. 돈 걱정 많이 하고요. 네. 이제 지금은 또 뭐 돈이 억대 연봉이라 하지만 네. 앞으로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쓸 게 앞으로도 많습니다. 네. 애들은 자라나고 있고. 네, 뭐.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돈이라는 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게 계속 가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셨겠군요. 재무 상담이라는 분야. 네, 그래서 뭐 하여튼 25억을 빚을 지고 파산이 됐을 때 첫 번째가 돌아온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안 예. 됐었으니까 우선은 거기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아니 근데 그런- 어떻게 하다가 25억, 2억 5천만 원도 아니고. 그 아버님 회사가 부도가 그러니까 IMF를 결국 IMF 때 우리 가정도 거기를 비껴나지 못했죠. 예, 빚을 예. 물려받으신 셈이군요. 네, 저는 그 돈 중에 1,000만 원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때부터 고민을 하셨군요. 네, 그 부도가 나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됐고요. 아마도 이제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역경을 딛고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제가 억대 연봉보다는 어떤 그런 경험들 그렇죠. 요즘 다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우리 집이 좀 사는지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셨던 건데 그런 경험이 실제로 지금 개인적으로 재무 상담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제일 큰 게 이제 죽을 거라는. 아. 네, 이렇게 살기 힘들겠다.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원칙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켰죠. 그랬을 때 이제 요즘 상담하러 많이 오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걱정 마라, 죽지 않는다. 방법이 있다. 네, 그 대신 하나씩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큰 경험으로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서민들은 대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적금이든 뭐든 해서 네. 모아서 요걸 어떻게 굴려가지고 뭘 좀 만들어 볼까 투자법에 관심이 많으신데 네. 투자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라고요? 네, 사실 서민들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보통 한 50에서 100 안 그러나요? 그것도 쉽지 어떻게- 그것도 쉽지 않죠. 예. 그러면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써야 되는지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게 50만 원 가지고 적금 들면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부싸움 하지 않고 예. 돈을 지키는 방법, 예. 그다음에 시행착오하지 않는 방법, 잘못 투자하지 않는 방법 이런 데서 출발해야 되지 않냐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귀가 번쩍 뜨이는 게 부부싸움 안 해도 된다니까. 돈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만 안 해도 크거든요. 네, 좀 해보셨군요. 뭐 그렇다기보다. 네. 예,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예,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돈 걱정 많으시죠? 네. 요즘 상담하러 오는데 거의 다 그 걱정은 돈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다른 분들이 남는 돈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할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 아침마당을 자주 보고요. 12월 달에 또 다른 선배님들 나와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돈을 굴릴 건지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우리가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7년간 재무 상담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200을 벌면 행복하겠다 그래요. 예, 근데 200을 버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300 벌었으면 소원이었겠다고 그래요. 300을 버는 사람을 만나면요, 400만 벌면 우리가 좀 인생이 편해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00 버는 사람 만나면 안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의사 부부가 이렇게 한 연봉이 1억 5천이 돼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고민이 있고요, 걱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참 우리 인간의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다. 근데 문제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1억을 못 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 200만 원 버는 거 가지고 자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 가족이 이 범위 내에서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오늘 그런 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간 저 이야기 말고요. 또 다른 가정이 많은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정말 이런 분들 많이 네. 만나시겠군요. 지금 이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가 하면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봤을 때 2006년, 7년도에 대한민국에 어떤 열풍이 불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 두 가지가 불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IMF 때 부동산이 많이 침체가 됐다가 부동산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 2001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본격적인 건 2002년부터 2006년도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이 많이 상승을 했고 투자를 못했던 사람들이 늦게 이제 투자에 참여하게 된 게 2006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참여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인 거거든요. 또 우리가 펀드를 한번 볼까요? 네. 평상시에 펀드를 이금희 씨는 저는 이런 쪽에 개념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냥 저축만 하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저축만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시고 끝까지 저축만 하면 괜찮은데 2005년, 6년까지 저축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나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큰 맘 먹고 중국이 뭔지도 모르지만 친구 따라 은행 가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 1,000만 원이 지금 어떻게 됐죠? 500만 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와 7년도에 어떤 사회의 어떤 재테크의 열풍을 따라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분도 그러면 그러시는 네, 겁니까? 여기 있는 분도 이제 그런 가정이었죠.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있었어요. 첫 번째 이 가정은 지금 보시면 오른쪽 가운데 밑에 보면 일단 이 집은 매달 제가 만났을 때 마이너스 20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문제였죠. 근데 이제 그 주된 원인은 뭐였는가 하면 왼쪽에 남편 급여가 있죠. 470만 원인데 그래도 적지 않게 버시는 그럼요. 많이 건데. 버시는 거죠. 네. 470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예. 그죠? 아까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400만 원만 받아도 행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버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내를 이렇게 이름을 넣고 그것도 제로라고 돼 있잖아요. 0이라고. 아내가 수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제가 만나기 1년 혹은 2년 전에 아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 갑상선이 안 좋아서 직장을 또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서 이 가정이 한 달에 세후로 받는 돈이 700만 원이었어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700만 원 벌면 굉장히 자신이 있을걸요. 이 정도 벌면 뭘 못하겠느냐. 그래서 사게 된 게 2억을 빚을 져서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을 빚을 질 때 처음에 대출 금리가 한 1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 이자만요. 원리금 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맞벌이를 할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차를 산 거죠. 그래서 집을 살 때는 한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차를 사면서 그 저축 이력도 줄어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실직을 하니까 700을 벌다가 470을 딱 벌게 되니까 2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할부금 그런 게 그렇게 해서 네, 여기 들어가는 차량 거군요. 할부금이 63만 1,000원. 물론 이게 고정 지출이 3년만 나가면 되는 거지만요. 예. 하여튼 대출 이자에 147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유심히 볼 게 뭐냐면요. 마이너스 대출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200만 원씩 마이너스면 1년만 지나가면
마이너스 대출이 2,500으로 늘어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죠. 사람들이 처음에 이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담보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맞벌이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외벌이로 돌아서면 우선은 한쪽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견뎌요. 뭐로 견디는가 하면 집에 있는 모든 돈, 예적금 든 거 다 깬다든지 펀드 깬다든지 이렇게 해서 견디다가 그다음 진행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신용대출로 가요. 그래도 가장 뭐 이렇게 기업의 과장님 정도 되시니까 신용대출을 받는 거죠. 신용대출로 1,000만 원을 받아도 이런 가정이 5개월 되면 1,000만 원이 없죠. 그래서 신용대출 처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 제가 만났을 때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신용대출 3,000만 원을 다 받은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카드론으로 가요. 그리고 카드론에서 이제 대출 받을 게 없으면 현금 서비스로 가는 거죠.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인 거군요. 거죠. 네. 그렇죠. 고리로 점점 가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재무 상담을 7년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재테크보다는 현금 흐름과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흑자 부도, 기업들의 흑자 부도 아시죠? 기업이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경제도 이 가정이 뭐 5억짜리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남편이 연봉이 6천이라 하더라도 매달 이렇게 마이너스 200만 원씩 나게 되면 한 2, 3년만 가면 파산까지 가는 거죠. 파산은 어떤지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거는 정말 갈 게 못 됩니다. 파산이 되면 직장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가정에 문제는 크게 없지만 실수가 어디에 있었어요? 집을 무리하게 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집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고 했지만 지금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뭐 또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돈을 드리면 또 집 살걸요? 그만큼 우리가 이 집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벗어버리기 힘든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집 팔시겠어요? 아이고 근데 팔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고생해서 그렇죠. 이렇게 납입하고 있는 집인데 네. 그걸 선뜻 팔 수는 예, 없죠. 제가 상담을 하고 2차 상담 후에 내린 결론은 집과 차를 팔아라는 거였어요.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고 아이들 충격이 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자기 집이 생겼다고 자랑도 하고 집들이 할 때 애들도 한번 친구 초청해서 생일 잔치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족들이 베니건서에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일을 할 때 예, 업체 가가지고. 네, 예, 예. 그래서 모여서 아이들하고 설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때는 예, 우리 예. 가정이 힘들어질 때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돼요. 예. 네. 왜냐하면 나 혼자 잘한다고 가정 경제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참여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가정 같은 경우 만약에 자녀랑 대화 없이 자녀랑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32평에서 32평으로 옮겼다고 치면 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어려우니까 너네들이 4년만 참자. 왜냐하면 이 집이 집 팔고 차 팔면요 4년 뒤에 금방 회복돼요. 파산보다는 그래요? 낫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아빠 엄마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네. 와 닿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베니건스에서 모인 거예요. 아, 예, 네. 원식업체에서.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단지 이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너네들이 하는 교육비는 줄이지 않겠다. 40대 교육비 줄이기가 제일 힘들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교육비가 드는데 네, 교육비는 줄이지 않겠다고 했고요. 진짜 교육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네요. 제가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네네. 네네. 이 생방이다 보니까 아유, 예, 편하게 아유, 하십시오. 그럼요. 생각보다 긴장되고 그러네. 그러니까 차량 할부금하고 주택 그 대출 이자만 빠져도 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이너스에서. 우리 이금희 씨가 제일 잘 보고 있어요. 뭐 설명을 다 해주네요. 근데 이게 저보다도. 남의 집 가계부 보는 게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게 이 당시에 이 가정들이 모여서 그 짐을 쌀 때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베니건스에서도 그 남편분은 눈물을 참는 것 같았고요. 엄마가 오니까 큰 아이는 그 의미를 알고 울고 둘째는 엄마와 형이 오니까 따라 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웃고 있지만 참 힘든 과정을 겪었던 가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이제 그 집을 팔고 차를 팔고 24평 아파트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참 많이 가족들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회복이 다 된 거예요. 네, 네, 전세로 옮겼어요. 네. 아. 전세로 이제 옮겼고요. 예. 그래서 참 그 동네 아파트에 살다가 그 동네 같은 평수가 아니고
24평을 갔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야만 살아요. 일단 기업은요. 어차피 흑자 부도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 위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위기가 유동성 위기인데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남편 한 분이 잘하겠다, 혹은 부인이 이렇게 재무 상담을 받고 잘하겠다 그랬는데 남편이 동의 않고 아이들이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서 지금 상담하러 오는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분도 있어요. 수지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3억 5천 주고 집을 샀대요. 작년에. 근데 자기 돈이 1억 5천이고 빚이 2억이었대요. 그러니까 역시 막판에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집이 지금 2억 2천 한대요. 근데 한 달에 마이너스가 150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도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팔 수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곳곳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거기 뭐 주범이라기보다 잘못된 부분들이 빚을 진 거죠. 빚. 좀 편해 보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오히려 네. 그냥 끌어안게 되는 그렇죠. 셈이네요. 근데 빚 안 지고 어떻게 집을 사요? 네, 그래서 자기 오늘- 돈으로 집 살 수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한 어딨어요?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빚 안 지고 집 사는 방법.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가정 경제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5년 전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 몇 년 뒤면 좋아질 거다 생각을 하죠. 근데 좋아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5년 뒤는 어떨까요? 여전히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지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느냐, 아니면 열심히 살아도 힘든 구조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경제 행위를 하는 모든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가정 경제에 치명적인 패러다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필요 자금을 한번 보시면 30대들은 이제 차량 구입, 그다음 결혼하고 나서 또 차량 구입과 내 집 마련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40대로 돌아오면 자녀 사교육비,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50대로 가면 이제 자녀들 결혼 자금과 노후 자금이 있는데, 문제는 이만큼 다 쓰기 위해서는 한 45억 정도가 필요해요. 아니 그건 너무 많이 너무 잡으신 많이 거 잡죠.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제가, 저 돈이? 이런 마음이 후하시네요. 네. 이렇게 중요한 방송에 나와서 숫자 틀리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통계청 자료를 다 인용했고요.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게 물가 상승률 3.5%, 우리 급여 상승률 매년 5%. 평생을 저렇게. 네,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그 미래 가치를 다 현가로 땡겼을 때 예. 물가 계산 다 한 거죠.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대학 등록금이 47만 원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여기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은 아까 어떤 부장님은 대학 때 10만 원 주고 다녔대요. 네, 근데 그런 부장님께서 10만 원 주고 대학을 다녔는데 자기 자녀가 대학 갈 때는 500만 원이죠. 몇 배가 올랐죠? 50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몇 배가 오른 거죠? 400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10배가, 예, 역시 숫자가 저보다 더 낮군요. 네, 10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35세 기준이에요. 35세의 자녀가 5세와 2세. 그럼 이 5세가 대학 갈 때는 얼마가 들까요? 10배만 잡아도 1년에 지금 4천만 원 들거든요. 1년에 얼마인가요? 4억이죠. 근데 이제 물가가 옛날 같지는 않으니까 2억만 잡은 거예요. 2억이 들어요. 아까 처음에 대학 등록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대학 다닐 때 저는 40만 원 들고 다니다가 20년 뒤가 우리 자녀가 대학 갈 때 갑자기 2억을 준비하려니까 기가 찰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족이 네, 한 이제 4인 가족이 네 식구 예, 기준으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아. 써야 될 돈이, 그러면 좀 45억이 좀 감이 오나요? 네. 감은 그렇죠. 오는데 너무- 그게 중요한 감이 저는 아이. 지금 이제 2, 3단계 막 이러고 있는데 저 네. 언제 끝까지 올라가나.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버는 돈이 얼마냐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적혀 있죠? 25억 정도. 그러니까 연봉 4천에서 5천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35세가 연봉 4천이면 실제로 급여는 300 정도 되는 거예요. 세후. 그분이 60세까지 25년간 열심히 일하면 급여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 25억 정도를 버는 거죠. 그것도 쉬지 않고 실직 안 당하고 네, 그냥 꾸준히 부인이 구박해고 뭐 네. 어떤 경우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갭이 생기죠. 얼마의 갭이 생기는가 하면 200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죠. 20억 원. 네, 20억 예. 정도의 갭이 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관리는 이 20억을 어떻게 메꿀지. 그러니까 이 20억을 우리는 재테크로 메꾸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가족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만들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그 재무관리, 가족 재무관리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 이야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해드려야죠. 돈만 막 40억, 20억 그러니까 아이고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이고 내 인생 어떡하나. 제가 오늘 돈 걱정 없이 해드린다 그래놓고 와서 뭐 벌써 돈 걱정만 하게 만들어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어릴 때 참 부유하게 자랐어요. 부유하게 자랐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또 뭐 미국에서 공부할 때까지 다 부모님이 사실은 좀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장남이다 보니까 97년도에 아버님 회사에 네, 이제 취직을 했죠. 네. 그러다가 아버님 회사가 98년도에 모 이제 자동차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한 18년 정도 하셨다가 IMF 때 몇 달 견디다가 부도가 나셨어요. 네, 그래서 부도가 났고 그 당시에 법인과 개인 회사가 두 개였는데 저는 개인 회사에 물려가지고 이제 20억 빚을 지게 됐죠. 그리고 당시에 저는 결혼한 지 불과 부도 난 지가 신혼부부 때 3년 차였어요. 그래서 부도가 났고 당연히 집이 다 날아간 거죠. 아, 그럼 애도 하나 막. 네, 그때 이제 큰 애가 태어났는데, 네, 그 큰 애가 또 해필이면 또 그 당시에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는데 아직 누워만 있어요 집에서. 네, 네, 그래서 아유 혀를 차시는 분인데 괜찮아요. 이렇게 행복하니까 나왔겠죠. 네, 그걸 다 극복하고 행복하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또 그런 과정을 겪고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부도 내고 나서 저에게 2천만 원을 주셨어요.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그때는 원망스러웠어요. 부도 날 때 다 준비해서 부도 내는데 왜 우리 집은 정말 이렇게 거지가 되느냐. 그래서 2천만 원 들고 서울로 제가 올라온 거예요. 아이 치료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는 처음 이제 태어나서 와본 거죠. 서울로 오면 코베 간다 그랬는데 돈을 많이 들고 오면 몰라도 돈도 없이 그 서울로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는 분이 쪽방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방은 둘째가 태어나기 직전인데 이렇게 돌아 누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울 자리가 없고 우리 큰 아이가 눕고 우리 아내가 누우면 저는 이렇게 칼잠을 이렇게 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인생 역전이 되는 과정인데요. 제가 처음에 하게 된 게 이제 전단지 돌리기였어요. 그래서 아는 선배가 모 학습지에 다니는데 그 당시에 과천이 지금 또 5층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학습지 스님들이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걷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맡겼는데 열심히 돌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내는 저에게 특명을 내렸어요. 옛날같이 벌지 않더라도 밥은 먹게 해달라. 당시에 또 감사하게 국가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또 생활보호를 적용시켜서 의료보호가 돼서 또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국가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살 길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전단지를 이제 열심히 한 장도 제가 안 버렸어요. 한 두세 세 장은 버렸어요. 근데 사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한 장 또 그래서 한 두세 장은 버렸고요. 얼마나 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장도 안 버렸다. 순간 찔끔하셔서. 네. 이제 그 당시에 좀 힘들었던 게 또 한 번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밤에 10시에 이렇게 돌렸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느 아주머님들이 이제 그거 소리 난다고 제가 고무줄을 잘 이렇게 튕겼거든요. 문고리에 탁탁 그는 기술 배웠는데 이렇게 튕기다 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멱살을 잡힌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미안하다고. 나오는데 찬바람이 부는데 겨울에 얼마나 서러운지. 네, 또 제가 잘 안 우는 편이에요. 그때 한번 울고요. 네, 그 전단지를 열심히 돌리니까 이 국장님께서 저를 그 공공근로로 연결시켜 줬어요. 네, 그래서 공공근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공공근로도 6개월 신청을 대기했어야 됐었어요.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컴퓨터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산 관리하는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계속 어머님들 성실하니까 성공하지.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당시 제가 느낀 게 돈은 정말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치즈 한 장 사줄 돈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한 번은 그 선배 집에 놀러 가는데 얘가 점심 먹고 나면 꼭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얘가 집에 뭐 장난감도 많고 오빠들도 있으니까 놀러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얘가 좋아하는 그 녹색 치즈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그 치즈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그 당시에 민수에게 필요한 그 치즈의 양은 하루에 10개가 아니에요. 하루에 정말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민수는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 사줄 돈이 없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딱 있을 만큼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민수가 10장을 사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 개를 요구했는데 그 한 개를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한 개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가정에 위기가 올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꼭 남편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맑은 정신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몸으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남편들 스트레스 주지 말고 같이 끌지 말고 나갈 때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드리고 좀 애교 있게 하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만 남편이 끝까지 돈을 벌어 와요. 많이 버는 것보다 지금은 누가 끝까지 회사를 나가지 않고 견디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제가 중요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아내의 역할이에요. 집사람이 저에게 한 300 정도 벌어오라고 막 스트레스 주고 아내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버님 부도로 제가 파산자가 되고 아이까지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내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일을 할 때 악물고 한 거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 결국 우리가 그때 남는 돈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할까 이런 생각했다면 벌써 제가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부부가 어떻게 살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고요. 제가 그러다가 이 재무상담 회사를 같이 우리 대표님과 차리고 만들고 한 6년 만에 서울 온 지 6년 만에 제가 억대 연봉이 된 거예요. 부러우신가요? 근데 뭐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우리 아이 치료비로 되는 거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 생각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을 보면 알거든요. 아무리 옛날에 돈이 많아도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저렇게 힘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억대 연봉이 돼도 제가 방 한 칸에 그대로 살았어요. 제가 억대 연봉이 되니까 딱 두 가지를 주위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억대 연봉인데 왜 그렇게 방 한 칸에 사냐.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자산이 많은 게 아니었고요. 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조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씀씀이를 높이지 않는 거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병에 걸릴지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혹시나 이 일을 10년밖에 못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을 그만두거나 어려워도 우리 가정의 고정 지출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100에서 200 가고 200에서 500 가고 500에서 1000만 원 가면 반드시 지출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 한 칸에 계속 살았고 그 남는 돈으로 잘 투자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차예요, 차. 제가 그 당시에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최소한 이제 좋은 차, 최소한 그 대형차나 외제차를 사라고 그래도 자산 관리하고 재무 상담하는데 또 이렇게 중고차 타고 누구 만나러 가면 강남에 또 가는데 그런 얘기 했지만 이게 여전히 저를 지킨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원칙,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말고요. 서민들이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칙들을 발견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대로 한 7년간 서민들에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정들이 변하고 좋아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이야기를 이제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물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몇 년 사이에 젊은 그러니까요. 분인데 아주 많은 것들을 겪고 이겨내셨네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성실이 가장 큰 재산이 아, 아닌가 싶기도 그러니까요. 해요. 열매를 믿어야 돼요. 네. 열심히 살고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리면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그건 저는 그걸 믿고요. 이제 7단계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몇 단계라고요? 7단계. 7단계요. 예. 꼭 딴 거는 기억 못해도 어떤 펀드, 어떤 부동산 이거는 기억 못해도 되지만 예. 7단계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 지금부터 5년, 10년 가면 정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월급으로 한 달 사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원칙을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오늘 제가 3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어떤 게 돼야 될까요? 한 달 벌어 한 달 살려면요, 돌아오는 카드 그 결제액이 없어야 돼요. 솔직히 저희도 21일에 월급 받습니다만 21일이요. 네, 28일에 대부분이 다 신용카드 나가죠. 결제액으로 네. 다 나가다 보면 예. 좀 공허해져요. 네. 네. 그래서 신용카드가 우리에게 준 혜택도 많지만 예. 실제로 우리 아버님 세대나 할아버님 세대 때 신용카드가 없었을 때 있는 만큼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부부가 집 빚으로 파산까지 가기 직전인 사람이나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한 달 벌어 한 달 산다면 우리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불편하거나 좀 서럽긴 하겠죠. 같이 공부했고 했는데 뭐 남편 잘 만나서 혹은 또 부인 잘 만나서 돈 쓰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 가족이 불행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달을 벌어서 한 달 쓰는데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신용카드를 한 개만 남겨두자. 또 써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한 개 남겨두고 그 신용카드가 금액이 큰 것들은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자는 것들이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큰 원칙이에요. 한 달 벌어 한 달 사자. 그래서 이걸 할 때 제가 권유를 해요. 그러면 다음 달 급여가 나왔어요. 그럼 들고 있는 적금, 펀드, 깨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쪽으로 넣지 말라는 거죠. 다음 달 300을 벌어서 쓰고 100이 남으면 이때까지 100 가지고 적금을 들었잖아요. 예.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신용카드 결제부터 무조건 갚아라는 거죠. 일단 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무이자 할부를 그럼 또 쓴다 그래요. 예. 신용카드 없애기 싫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아니요, 신용카드는 무이자 할부로 너무 좋아요. 근데 예. 제가 물어봐요. 무이자 할부가 몇 개나 했나요?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는요, 만약에 누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무이자로 쉽게 내면 한 달 얼마 내면 되죠? 10만 원을 내면 되죠. 예. 네.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감과 10만 원 간데 어디가 더 우리가 생각이 10만 원은 내기 쉽지 않나요? 예, 예. 네. 10만 하지만 그 원인데 물건은 한 달에. 100만 원이죠. 그런 게 몇 개가 있고 몇 년간 보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자 할부는 우리의 과소비나 꼭 필요하지 않는데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으면 무이자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없애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집은 긴 집은 1년, 짧은 집은 뭐 한 3개월 가면 신용카드 도는 걸 다 막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는 남겨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00이 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죠? 돌아올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를 없애고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 만드는 게 뭐냐면 체크카드예요. 직불카드라고 네, 하는 직불카드라고 예전에 많이 했고요. 요즘은 쓰는 대로 바로 나가. 요즘은 체크카드라고 아예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체크카드의 개념은 뭐냐면요. 신용카드는 내 돈 아니죠? 맞나요? 우리 돈 아니면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하겠나요? 신용카드는 우리 돈이 아니에요. 빌려 없는데 쓰는 빌리는 돈인 거죠. 셈이죠. 네, 그러니까 해픈 거죠. 내 돈 아닌 거 쓰기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내 거 쓰려면 아까운데요. 근데 체크카드는 뭐냐면 통장에 있는 만큼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카드를 특히 제가 권유하는 게 남편들 용돈을 얼마 쓰냐고 상담할 때 물어보면 한 20쓰나 그래요, 남편분들이. 그 부인은 안 믿죠. 뭐 40쓰네, 50쓰네 그래요. 그럼 싸우죠. 내가 언제? 뭐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부인이 그걸 체크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30만 원 정도를 올려드리고 체크카드에 딱 넣어주는 거죠. 급여 날에 내 남편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 남편이 한 2주 쓰고 나면 이게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만큼 쓰고 쓸 때마다 문자에 찍혀요. 25만 원 남았습니다. 2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요.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아내한테 받거든요. 근데 왜냐면 워낙 사람을 많이 만나고 또 좋은 일에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이금희 선생님도. 근데 저도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한 12일 지났나요? 예, 34만 원 남았어요. 어제 날짜로.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3주 남았잖아요. 그죠? 한 18일 정도 남았으니까 벌써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34만 원으로 3주 견뎌야 되겠네. 근데 친구가 날 후배가 전화가 와요. 형 밥 사줘. 그러면 밥을 원래는 좀 좋은 곳에 먹기로 했는데 야 오늘은 그냥 우리 여기 앞에 식당에서 5천짜리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만나뵈려면 월 초에 만나뵈야 되겠군요. 그래서 머리가 올 초는 좋아요. 이미 대기가 돼 있어요. 네. 이미 그걸 터득한 많은 후배들이 이미 올 초에 예약을 다 잡아놔요. 네. 우리 아이까지도 올 초에 저희가 와서 애교를 부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간단한 거지만 어떤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우리가 안 될 때는 어떤 도구의 힘을 빌려서 그걸 구조화 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 잔소리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얼마 어우, 남았다, 얼마 시켜보세요. 남았다. 겁나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가슴이 섬뜩섬뜩할 것 같아요. 네, 예, 섬뜩섬뜩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월급으로 한다 산다 했을 때 제일 큰 반응은 뭐냐면 남편들 급여가 드러나는 거예요. 20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그랬는데 20만 원을 체크카드에 넣어주니까 당장 2주 만에 없다고 이제 부인한테 손을 벌리는 거죠. 신용카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장하고 한 몇 개월이 가면 이제 쓰는 용도들이 줄어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없애고 다 갚고 그다음에 가족들은 생활비라든지 생활비도 마찬가지죠. 있는 만큼만 쓰게 되죠. 아셨죠? 뭘 만든다고요? 체크카드. 네. 체크카드는 문자 열심히 받으십시오. 네. 두 번째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신용카드도 없고요. 이제 몇 달이 가도 돼요. 1년이 지나도 다음 달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돌아올 신용카드나 빚 때문에 두렵지 내가 본 만큼 쓰는데 뭐 누가 오늘 죽이겠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신용카드가 없고 하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는지, 이 돈이 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물건을 구매할 때 합당한지, 이걸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아는 거예요. 가계부예요. 가계부를 쓰는 것만 해도 정말 지출이 30% 줄여지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가계부 이제 쓰시던 분이 네. 쓰다가 열 받으니까 못 쓰겠다고. 네.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늘 쓰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가계부를 쓸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돼서 그래요. 만약에 한 달 벌어 한 달 쓰면요. 빚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쓸 때 제가 좀 권유하고 싶은 거는 안 쓰던 분은 너무 어렵게 쓰지 마세요. 오늘 제 강의 들었다고 집에 가서 또 가계부 한번 보세요. 머리 아파요. 그리고 한 3일 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목을 크게 잡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생활비. 생활비에는 각종 공과금, 우리 뭐 부모 용돈, 관리비, 그다음에 외식비, 식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그다음에 또 보장성 보험료. 그다음에 이자. 이런 것들을 크게 나누는 거죠. 그것만 써보시고요. 뭐 가계부는 또 뭐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는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이번 300을 받아서 요 300 가지고 우리 가정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게 과다하지 않는지를 필요 자금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때 적을 때 남편이나 자녀들이 다 자고 나서 적으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강의의 핵심 뭐냐면 돈에 대해서 가정 경제는 무조건 가족이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강의 듣고요. 정말 독한 맘 먹고 했는데 누가 카드로 잘못 하나 사거나 아이들이 뭐 생떼를 쓰거나 그럼 다 무너져요. 반드시 돈 걱정 없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버는지 이 지출과 수입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맞벌이들이에요. 맞벌이들은 일단은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러잖아요. 아까 700만 원 보니까 5만 원 많이 남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맞벌이로 평생 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을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쓸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맞벌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크게 우리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쓸 때 제일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죄송하지만 집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집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그거를 할부 인생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할부 인생은 처음에 한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애인이 생기면 1년 할부가 시작돼요. 옷 사줘야 되죠. 네, 요즘 뭐 터치페이를 한다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아가씨가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트 뭐 시겠다 그러면 차는 몇 년 할부죠? 3년? 보통 3년이죠. 차를 준비해서 딱 자기 돈 내고 다 내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러면 또 전세금이 요즘 비싸잖아요. 전세금 대출이 보통 갚으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한 5년. 5년? 네. 10년은 강남에 살았을 때 10년. 네. 우리가 강남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5년이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 갖고 나면 40대 초나 30대 후반 중반 가면서 뭘 사야 되죠? 내 집 마련은 몇 년 할부죠? 한 10년 넘게. 10년 동안 못 갚아요. 왜냐하면 네. 맞벌이 하다가 그만둬요. 네.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이죠. 이 차는 3년 할부는 이 중간에서 7년마다 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400만 원 받아서 이 구조를 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 사거나 줄이거나 끊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내 집이에요. 집. 집은 이런 것들은 3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얼마 안 해요. 아까 신차를 사도 60만 원 내면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15년, 20년간 100만 원씩 내야 돼요. 요즘 집값이 비싸서 대출을 받을 때 뭐 5천만 원 받는 분 있나요? 잘 없어요. 보통 1억 정도는 받잖아요. 그러면 한 70만 원 20년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대해서 수익을 생각할 때, 재테크로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수익을 기대해요. 내가 집 살 때 이 집값은 지난 2002년부터 6년간 오른 걸 생각하는 거죠. 내 집은 강남이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 집을 사는 거는요, 이미 큰 집이 하나 있고 돈도 많아요. 여윳돈으로 사서 경제가 어려워도 이자 내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세금을 60% 내도 한 3천, 5천 남아요. 근데 서민들은요, 평생 내 집 하나 사는 거로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물려가지고 가다 보면 당장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집을 사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1명이면 24평이면 어떠냐는 거죠. 자녀가 2명이면 32평에 살면 되죠. 그래서 집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고 내려놓으시면요, 굉장히 삶이 여유로워지는데 아마 이 감성적으로 혹은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지금 파산자 중에서 우리 2003년, 4년 전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 파산자 중에 46%가 맞벌이에요. 제가 통계 자료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46% 맞벌이 중에 이 집에 대한 대출 때문에 파산이 되는 100으로 봤을 때 60%가 넘어요. 그래서 이 집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 때 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사면 될 것 같고요. 집을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대출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3030이라고 그래요. 3030. 예, 네. 예. 그래서 30%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총 집이 3억이면 네. 1억 이상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물론 이런 분이 있죠. 뭐 부부가 합쳐서 1억을 넘어 버는데 1억을 지면 금방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외에는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30%를 넘으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자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30%가 넘어가면 힘들어요. 근데 맞벌이들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외벌이로 돌아섰을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집을 사는데 무리가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벗어났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우리가 집은 너무 좋아요. 저도 집이 하나 중곡동에 아주 저렴한 집이 하나 있는데 없을 때는 제가 막 없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있어 보니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전세 2년마다 이사 안 가고 참 좋은데 굳이 너무 비싼 집 이렇게 사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집을 사면 현금 흐름에서 큰 무리가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2단계까지 한 거예요. 1단계는 뭐였죠? 내가 한 달 벌어 한 달 산다. 진짜, 예. 두 번째는요, 내가 얼마를 어떻게 벌고 쓰는지 얼마를 쓰는지를 알고 쓴다. 여기서 이야기한 게 어떤 거였는가 하면 가계부, 그다음에 또 내 집 마련, 그다음에 체크카드 이런 용어들을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는 통장 쪼개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장 쪼개기. 궁금하시죠? 네, 통장을 쪼개는 건 하나 통장을 가위질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통장 쪼개기는 어떤 거냐면 통장 쪼개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우리 가족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어떤 걸 샀을 때 행복한지, 그게 부부가 다르면 안 돼요. 통장을 쪼개는데 남편이 행복한 거, 부인은 부인이 행복한 걸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는 내가 앞으로 받는 급여, 남는 돈으로 어떻게 쓸지를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뒤에 차를 살지,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여행을 갈지, 몇 년 뒤에 우리 자녀가 대학생이 되지.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길게 그려놓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1년 뒤에 우리 부모님 환갑, 칠순, 2년 뒤에 여행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통장 쪼개기거든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우리가 남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자, 한 100만 원에서 150이 남아요. 그 정도 안 남는다고 그랬죠. 100만 원만 남겨볼까요? 너무 많이 남으면 또 속상하죠. 네, 100만 원 남으면 100만 원을 우리는 이때까지 적금을 들잖아요.
그냥 적금을 들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적금을 들 때 쪼개지 않은 통장의 위험은 뭐냐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거 들 때는 진짜 몇 년 후에 부모님 칠순일 생각은 때 하시죠. 뭐 해드리고 그걸 네, 다 그런 생각을 계획은 하고. 있죠. 근데 네. 그거를 나누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일이 우리 집에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기에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버는 돈은 25억이고요. 써야 될 건 45억이에요. 그러면 다 못 쓴다고요. 근데 우리는 욕구대로나 불편함대로나 필요대로 먼저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없는 거죠. 통장이 하나 있으면 그 하나로 여행 가버리는데 다 써버리면 부모님 칠순 때 쓸 돈이 없을 네, 수도 아니면 있고.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음 달에 3천만 원 만기가 됐어요. 제가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잖아요. 네. 3천만 원을 제가 드리면 그 통장은 그냥 막연한 통장이에요. 그러면 네. 이미 한 달 전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다음 달 3월 달 말에 이제 3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김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김치 냉장고를 바꿨대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괜히 자기가 김치 맛없게 담은 건 생각 안 하고 김치 냉장고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 나는 내 인터넷 스토어나 아니면 내 몸은 이미 하이마트 가서 김치 냉장고가 우리 집 7년 됐으니까 죄가 없어요. 아직까지 멀쩡한데 이미 김치 냉장고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3천만 원이 3천만 들어오니까. 원이 있는데 김치 냉장고는 70만 원만 사는데요. 네. 자, 그러고 있는데 또 남편은 또 이제 남편이 만약에 골프를 좋아한다. 그럼 이상하게 골프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고기도 안 낚여요. 그러면 이제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남편도 이미 또 생각하고 남편은 특히 차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만 가지고 사요? 보통 500만 원만 내면 할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차를 살 때 3천만 원 누가 다 달래냐? 500만 원만 줘라. 그래가지고 차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또 좀 크면요, 돈 냄새를 아이들도 맡아요. 분명해요.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요즘 꽃남에 나오는 핸드폰이 인기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한대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핸드폰 사게끔 빼내는 전략. 이런 것도 아이들 사이에 요즘 유행인 아니 거예요. 진짜 그런데요. 저희 집 진짜요? 아이들 친구가 어떤 전략을 가르쳐줘가지고 가르쳐 준다니까 네. 이렇게 해라. 야, 애들이 무섭네요. 네, 그러면 이미 3천만 원이 나오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는 1,0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목적이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아버님이 많이 힘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제들이랑 차를 하나 사드리기로 해서 저희 둘째가 제 동생이 재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하기 전에 이미 3, 4년 전에 우리가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10만 원씩 달라. 나는 좀 더 넣어서 아버님 통장에다가 통장을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썼어요. 3, 4년 뒤 아버님 자동차 통장. 그리고 이제 그게 저축이 되건 그게 펀드가 되는 건 관계없어요. 자기 성향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자산 관리 쪽이 있으니까 3, 4년이면 저는 펀드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05년도에 펀드를 초에 하나 가입을 했는데 감사하게 동생이 2008년도 초에 결혼한 거예요. 2007년도 12월 달에. 그러니까 딱 3년 만에 이제 통장을 깼는데 들어갔던 돈이 한 1,200 있는데 나온 게 2천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근데 아버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차를 사드리겠다 그러니까 또 돈을 쓰시던 가닥이 있으셔서 최소한 제가 사드리고 싶은 차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3, 4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할 건데 이게 만약에 1,500이 되면 아버님은 1,500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거다. 2,000이 되면 2,000만 원짜리를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게 기도해라.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모 차에 스폰티지라는 차가 있어요. 잘 모를 거예요. 그걸 사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면 하루는 아버님이 그 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온 거예요. 저를 명절 때 데리러. 6개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그 차가 좋았으면 차 안에 비닐을 안 떼고 다니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네. 그리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무슨 차인 줄 아느냐. 네, 친구가 벤츠를 모는 차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부러워한대요. 아무리 왜냐면 우리 외제차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예. 못 모아서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통장 쪼개기 이거죠. 그래서 통장은 여러분들이 버는 돈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부부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통장이 몇 개 정도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 쓸 것 정말 많아요. 예. 자, 이제 40대 중반이죠. 뭐 있어요? 2년 뒤에 뭐 칠순, 뭐 세탁기 바꿀 거, 또 한 5년 뒤에 애들 대학 가지 않아요? 예. 5년 10년대 그거 굉장히 크죠. 여행도 한번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예. 네, 제가 오늘 큰 후하게 한번 쓰겠습니다. 예. 여행도 예. 가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또 아이들 결혼할 때 돈을 또 안 주는 것도 그래요. 한 1,000만 원은 또 줘야 돼요.
너무 작죠? 그 돈 줄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통장이 한 5개 벌써 6개죠. 예. 자, 100만 원 남아요. 한번 나눠서 쪼개 보세요. 100만 원 있을 때는 크게 갖고 다 할 수 있었지만 이게 한 6개, 7개로 나눠지면요. 겨우 노후로 20만 원, 애들 대학 등록금으로 한 30만 원, 여행으로 10만 원. 근데 그러지 않고 3천만 원이 넣으면 여행으로 1,000만 원 써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를 2천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은 원래는 주인이 있는 돈이에요. 정말 중요할 때 우리 자녀들 대학이 더 중요하지 차를 중형해서 대형 바꾸는 거는 없어도 돼요. 근데 아이들 학자금이 없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은 5개, 6개를 나누고 보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내려놓는 거죠. 그래도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장 쪼개기의 비율을 나누는데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근데 대충 이제 미혼일 때는 7대 2대 1. 그러니까 이 7은 단기 중심이죠. 왜냐하면 미혼은 결혼을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돈이 묶이는 건 안 좋아요. 지금 거의 다 여기시죠? 네, 여기에 포함되죠. 그러면 3대 4대 3을 해야 되는 거죠. 이 3은 노후예요. 그다음에 앞에 3은 적금. 4는 이제 한 3년에서 5년 뒤에 들어갈 돈. 이런 돈들은 적금을 들어도 되고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후. 이렇게 또 시스템을 안 만들면 나중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통장 쪼개기에 좀 제일 행복하게 느끼는 거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을 6개 쪼개놓고요. 10년 뒤에 올리면 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예. 근데 1년이나 2년 뒤에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넣어서 여행을 가면요. 그 통장을 준비했고 통장이 딱 적은 통장이 나와서 어떤 걸 실행하면 굉장히 행복이 있고 기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5년 뒤도 해결하겠구나. 10년 뒤가 돼도 해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강원도에서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생선 가게를 하는 가족이 있어요. 남매를 만났어요. 우연하게 이제 아는 분 동생에서 만났는데 물었어요. 꿈이 뭐냐 그러니까 엄마가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주도를 같이 가는 게 꿈이었는데 아빠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제주도를 못 갔대요. 그럼 내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가 이게 그 누나하고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누나는 직장을 다니는데 급여가 13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리고 동생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못 간다는 거죠. 엄마는 돈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럼 너 한 달에 한 3만 원을 떼라. 그럼 누나한테는 7만 원을 떼라. 그래서 10만 원을 떼가지고 정기 적금을 들었어요. 그게 3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년이 되니까 한 달에 10만 원, 1년이면 얼마죠? 120만 원. 산수 잘하셔야 됩니다. 120. 예. 2년이면요. 240에 240이죠. 그래서 240만 원 가지고 제주도 가서 엄마 모시고 갔을 때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24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써라. 그래서 3박 4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크루즈 여행 1억짜리 여행보다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여행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 가난한 남매에게 25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큰 돈이에요. 그래서 못 갔던 거예요. 하지만 3만 원, 7만 원 떼는 거는요. 우리가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한 달에 10만 원 아껴져요. 정말 그 돈을 아껴서 이게 통장 쪼개기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는 통장에다가 네임택을 붙여라는 거죠. 그래서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단 뭐 몰디브라든지 하와이는 못 가도 제주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가족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네. 어디를 가는 건 그 네. 다음이죠. 그래서 이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제주도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 예. 그렇죠. 예, 그럼요. 우리도 4월달에 갑니다. 네. 아유, 예. 통장 진짜 하나 넣는 거 좋잖아요. 있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가면 정말 중요할 때, 내 노후, 우리 자녀 결혼, 우리 자녀 대학 이럴 때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다 준비돼서 너무 힘들지는 않게 살 수 있는 거죠. 통장 쪼개기 기억하십시오. 네. 자, 네 번째는 예. 비정기 지출이에요. 예. 이게 또 따라해야 돼요. 어려워서 따라합시다. 비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돈이 샌대요. 예. 그래서 그걸 가만히 따져보니까 매달 쓰는 거는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외식을 한다든지 생활비를 쓴다든지 저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용돈은 한 달 써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건데 1년 동안 매달 쓰지 않지만 1년 동안 돈이 큰 돈으로 나가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절 때 부모님께 드리는 돈, 명절 때 한번 움직이면 드는 유료 비용, 그다음에 또 부모님 생신 비용 그런 거 들죠. 그다음에 또 뭐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씩 사는 옷, 1년마다 사는 옷, 남편들 속상이면 또 그리고 옷,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들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자동차 보험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생각도 안 하는데 11월 달에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카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카드가 없죠. 그래서 1년에 살 것들 예산으로 잡아 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09년도가 시작될 때 1년에 쓸 게 다 해보니까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은 준비해야 되고요. 그 전해에 20만 원씩 적금 넣어서 그 다음에 예산으로 잡으면 되죠. 이것만 잘해도 굉장히 저축이 많이 되고 알뜰하게 져요. 네, 그 다음 5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5단계에서 급여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공부한 걸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너무 좀 많나요, 급여가? 뭐 적절하게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370만 원. 이 정도면 40대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또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370을 받아서 지출을 보면 총 지출이 얼마죠? 280만 원 정도를 써요. 생활비 쓰고 교육비 쓰고 용돈 쓰고 보험료 내고 비정기 지출 항목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240만 원을 다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가 남죠? 130. 자, 이때까지 우리는 130이 남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 펀드 50, 뭐 저축 80. 그리고 그쪽에는 목적이나 가치나 통장에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생각은 있죠. 아, 회갑도 하고 차도 사고 하지만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잘 보시면 적금이 4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적금 중에 20만 원은 비정기 지출이에요. 네. 그다음에 펀드는 60만 원인데 여기 펀드를 잘 보시면 그냥 펀드가 아니고요. 자동차에 뭐 얼마 적혀 있는가 하면 20만 원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뒤에 자동차를 살 건데 그런 약속을 했어요. 20만 원 가지고 통장에다가 자동차라고 딱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이 가는데 얼마 들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만 차를 사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할부를 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평생 할부 인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대학 학자금이 10년 뒤거든요. 이 가정이. 그럼 10년 뒤에 대학 갈 때 등록금을 위해서 20만 원을 떼놓는 거죠. 이렇게 떼놔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중간에 20만 원은 깨지 않아요. 그러면 깰 돈이 없으면 집도 함부로 사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30이 남으면 벌써 계산해 집을 그냥 함부로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렇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월급날 급여 통장을 제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급여가 들어오면 사실은 급여가 되면 카드로 나가서 이미 제로고 마이너스잖아요. 그 구조를 이제 없애는 걸 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딱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급여가 들어오면 지출을 하고 130만 원도 남기지 않고 다 보내는 거죠. 보낼 때 하나씩 카드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외돈이 없다. 이거를 인식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130만 원이 이 통장 쪼개기의 의미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걸 다 쓴 거예요, 자기가. 준비가 다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5단까지 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려운 거 이야기는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되게 쉬운 걸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이제 6단계가 뭐냐면 6단계가 있겠죠. 6단계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단계까지 매월 점검한다. 네. 제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보니까 신혼부부들은 제일 빨리 따라와요. 네, 왜냐하면 뭔가 한번 부부끼리 잘해보겠다고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한 40대, 50대 되면 이제 내 남편이가 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또 점검하는 거죠. 신용카드 없앴는지, 신용카드로 들어온 빚 없는지, 그래서 다 갚았는지. 그래서 매월, 분기별, 6개월, 1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5단계를 매월 점검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행하는 데 힘이 있어요. 실천하고 실행하는 데 힘이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실행 안 하면 힘이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7단계를 다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왔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자꾸 돈 걱정을 하잖아요.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일하시고 6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평생 살 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6년 준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도 돈 걱정인데 노후도 30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45억 정도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25억이에요. 근데 희망이 있는 거죠. 왜? 버는 만큼 쓰면 되는 거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그럴 때 가족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데 부인이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재테크 방법은 이렇게 오늘 했던 것대로 재무 7단계를 도입하고 가족이 대화해서 자기가 버는 만큼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만 들어도 걱정이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게요. 뭐 생각난 건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살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사고 필요한데 돈을 맞아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리고 집이나 차는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도 그렇지만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예. 제가 방 한 칸에도 살아보니까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그게 너무 막 없고 또 사람이 적응을 해요. 예. 우리가 거기서 3년 살다 나올 때 32평으로 전세로 이사를 갔거든요. 32평이 궁궐인 거예요. 예. 결혼할 때는 그게 좁아서 다 32평 좁다 그랬거든요. 애기 놓고. 근데 이게 작은 집에 살다가 가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또 없으면 없은 대로 다 적응을 해요. 그럼요. 네. 예. 가족과 함께 하라고 그러셨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가정 경제 돌아가는 거를 좀 눈치채게 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일 그래서 것 같아요. 40대, 50대로 들어가면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필요한 걸 말할 때 해줄 수 없다면 그냥 안 해. 이게 아니고요. 네.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이 경제에 참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아이들도 부자로 살기가 쉽지 않고 여전히 이런 구조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큰 돈을 물려주지 못해도 네. 부모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물려주면 아이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가 있죠. 저희 조카들도 유치원 때도 그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애들 엄마가 이거 피자 하나면 우리 쌀이 얼마다를 네. 얘기를 해주면 함부로 먹자고 안 그러더라고요, 네. 애들이. 예, 저희 집 아이가 필요하죠. 어제 아빠 월급 얼마냐고 물어보더니 그게 예. 그런 예, 다시 한번 네. 재무 상담가 김 선생님께 박수로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 특강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이유명호 씨의 날씬해지려면 몸부터 살려라. 다이어트에 앞서서 중요한 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네.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고요.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즘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이후로 꽃미남이 인기입니다. 네. 젊은 남성들 가운데 화장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는 헬스클럽 가서 근육 키우는 여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미스터 뷰티 미즈 스트롱, 내일 강한 남자, 예쁜 남자, 강한 여자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